철학 한 스푼 공부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마음을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기록 하나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제 만났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고 방에 들어왔는데 뭐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뭘 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나이 들면 다 이런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혹시 나만 이렇게 빨리 흐려지는 건 아닐까? 예전처럼 또렷했던 내가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닐까? 60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걸 넘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나는 여전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나무 잎 추출물을 사고 기억력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기고 뇌운동 앱을 깔아봅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30년간 노년학을 연구한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의 문제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겁니다. 스마트폰은 5분마다 울리고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고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뇌는 멀쩡한데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억력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그 힘으로 인생 후반부를 더 깊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대의 그림을 시작해 국제전시회에 작품을 낸 할머니, 65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 문단에 등단한 할아버지, 은퇴 후 10년간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어 300권을 독파한 이웃집 어르신. 이분들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이나 좋은 기억력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깊게 한 가지에 머무를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노인병원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60대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기억력 검사를 받았고 다른 그룹은 집중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는 평균 이하였던 분들이 집중력 검사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은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대화하고 핸드폰을 만지면서 밥을 먹고 뉴스를 들으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빠르게 전환하며 쪼개진 주의를 나눠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얕게, 흐릿하게, 표면만 스치고 지나갑니다. 한 뇌과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산된 마음은 모래 위에 글씨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써도 파도가 한 번 치면 다 지워집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뉴스를 틀고 자식들 단톡방 확인하고 오늘 날씨, 미세먼지, 혈압약 먹었나, 병원 예약은 언제였나.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탭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컴퓨터도 탭을 너무 많이 열면 느려지는데 우리 뇌라고 다를까요? 71세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바빴어도 머리는 맑았어요. 지금은 할 일은 없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한 가지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억력을 잃은 게 아니라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책을 펴도 한 페이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화를 해도 상대 말이 귀를 스치고 산책을 해도 발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2019년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조용한 방에 혼자 15분간 앉아있게 했습니다.
핸드폰도 책도 아무것도 없이요. 놀랍게도 참가자의 67%가 15분을 견디기 너무 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자신에게 가벼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습니다. TV 소리, 스마트폰 알림, 누군가의 목소리. 73세 할머니가 상담센터를 찾았을 때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계신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TV는 아침에 눈 뜨면 켜고 자기 전에 꺼요. 소리가 없으면 너무 적막해서 불안해요. 우리는 외롭지 않으려고 소음을 틀어놓지만 정작 그 소음이 우리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집중력을 연구하는 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가 진짜로 깊이 생각하려면 외부 자극이 차단되어야 합니다. 고요함은 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시간에만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연결하고 의미를 만듭니다. 실제로 뇌 영상 연구를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기억을 정리하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 자극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이 네트워크는 작동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정보는 들어오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은 채 쌓입니다. 마치 책을 사기만 하고 정리하지 않아서 집이 온통 책더미인 것과 같습니다. 다른 한 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우울하세요?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멍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보고 있어.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려. 실제로 할아버지는 그 시간 이후 하루를 훨씬 또렷하게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요구, 타인의 시선, 끊임없는 자극에서 벗어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비로소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되찾습니다. 고요함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시간을 만들지 못할까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밥 먹으면서 핸드폰을 봐?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심심하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왜 심심해?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한 가지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됐을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유튜브를 보고 산책하면서 통화를 하고 설거지하면서 뉴스를 듣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불안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뭔가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우리는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하나 줬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먹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핸드폰을 보면서 먹게 했습니다. 30분 후 기억을 물었습니다. 초콜릿 맛이 어땠나요? 핸드폰을 본 그룹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초콜릿을 먹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이 이렇습니다. 분명 밥을 먹었는데 무슨 반찬이었는지 기억 안 나고, 분명 산책했는데 무슨 꽃이 피었는지 모르고, 분명 대화했는데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흐릿합니다. 매일 아침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 손주는 가는 길에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할머니, 저기 강아지 봐. 할머니, 저 꽃은 뭐예요? 하지만 계속 핸드폰을 봅니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 뉴스 알림, 날씨 확인.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지금 뭐라고 했어?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손주랑 함께 있는데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곳을 찾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 더 중요한 것, 더 긴급한 것.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찾아다니는 동안 정작 우리 곁에 있던 소중한 순간들은 사라집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게 우리를 계속 핸드폰을 보게 만듭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작은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 메시지, 새 뉴스, 새 영상. 그러다 보니 우리 뇌는 조용한 순간을 보상이 없는 무료함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깊은 만족, 진짜 의미 있는 경험은 조용하게 한 곳에 머물 때 일어납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차를 마실 때 무엇을 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스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셔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니라. 60년, 7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평생 연구한 주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것을 창조하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재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언제나 밖을 향한다. 타인의 시선, 세상의 평가, 사회적 성공. 하지만 천재는 안을 향한다.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대화 속에서 위대함이 탄생한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젊었을 때처럼 머리가 안 돌아가. 하지만 정말 머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문제일까요? 일본의 지로라는 스시 장인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스시를 줍니다. 그의 가게는 미슐랭 3스타를 받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약하러 줄을 섭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특별한 재능이 있으십니까? 지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능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70년 동안 매일 혼자 밥알과 마주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주목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평범함에 머문다. 2018년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20대 학생들과 60대 어르신들에게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세밀하게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20대들은 빨리 그렸습니다. 손도 빠르고 선도 확실했습니다. 60대들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비교했을 때 60대들의 그림이 훨씬 섬세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빨리 끝내는 데 집중했고 나이 든 분들은 대상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몰입의 질이 달랐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탐구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 없는 순수한 관조.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 없이 그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경험. 68세에 서예를 시작한 최할머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삐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워요?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1시간씩 혼자 방에 앉아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연구에 따르면 위대한 예술과 학문은 사교장이 아니라 고독한 서재에서 탄생합니다. 3년이 지났을 때
할머니의 글씨는 놀라울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가 열렸고 사람들은 그 글씨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글씨를 쓰세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붓 끝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을 잊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글씨가 제 마음을 담더라고요. 재능은 타고나지만 고독을 견디는 힘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실 고독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머릿속에 욕망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맹목적 의지라 불렀습니다. 이 의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 욕망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에서 해방된 순수한 관조가 가능해집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깊은 집중이 시작됩니다. 76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구독자는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왜 계속하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독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상 하나 만들 때 제가 온전히 거기 있어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쇼펜하우어에 져서 어딘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내면의 풍요로움이다. 빛나는 건 재능이 아닙니다. 빛나는 건 누군가가 고독 속에서 무언가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그 순간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막상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하면 5분도 못 버티겠어요. 67세장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올라와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약은 챙겼나? 둘째는 요즘 왜 전화가 없지? 저녁은 뭘 해 먹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죽겠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는 이유를요.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이 두려운 게 아니라 고독 속에서 마주하게 될 자기 자신이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일하고 육아하고 살림하고 관계를 돌보고 멈춰있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육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약해지듯 고독을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으면 그 능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듯 고독을 견디는 힘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명상센터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단 3분씩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게 했습니다. 첫날 대부분 못 견뎌 했습니다. 2분도 안 돼서 핸드폰을 만지거나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해보세요. 3분만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3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주가 지나자 어떤 분은 스스로 5분, 10분으로 늘렸습니다. 8주가 끝났을 때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고문 같았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한 분이 고백하시길.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게 무서웠어요. 머릿속이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 그 난장판이 조금씩 정리되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으면 맑아지는 것처럼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능력을 정신의 귀족성이라 표현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능력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30분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3분이면 됩니다. 거창한 명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손을 무릎에 올리고 숨 쉬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어떡하냐고요? 떠오르게 놔두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게 놔두면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먼지가 쌓이면 흐릿해지지만 고요히 있으면 저절로 맑아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활동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만드는 것,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집중을 도구로 썼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집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조급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했고, 결과를 내야 했고, 다음 목표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의지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앞으로 내몰지만, 동시에 현재 이 순간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76세 문할머니는 요즘 자수를 놓습니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2달이 걸립니다.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순간순간이 좋아서요. 젊었을 때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시간에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시간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평생 탐구한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의지 없는 순수한 관조.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그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경험.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술가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건 그 순간만큼은 욕망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피아노를 배우시는 어르신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발표에 나가실 생각 있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치는 게 좋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듣기에만 좋으면 돼요. 젊은 학생들은 완벽하게 치려고 애씁니다. 한 음이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칩니다. 할머니는 틀려도 계속 칩니다. 틀린 음도 연주의 일부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동안 저는 피아노가 돼요. 다른 아무것도 아닌 그냥 피아노 치는 사람. 그게 참 자유로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평생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무언가를 가질 자유가 아니다.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인생 후반부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증명할 게 없으니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니 오롯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상에 오르는 게 목표였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했고 정상에 도착해야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중간에 바위에 앉아 한참을 쉽니다.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그냥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걷는 지금, 이 순간이 산행이에요. 어떤 날은 정상까지 못 올라갑니다. 중간에서 내려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내 산행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도달이라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걷는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이게 60대, 70대, 80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딘가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젊은 사람이 1시간 동안 책을 읽을 때 그는 글자를 읽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1시간 동안 책을 읽을 때 그는 인생을 읽습니다. 30년 전에 읽었던 소설을 40년 전에 읽었던 시집을. 신기해요. 같은 책인데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젊었을 때는 주인공의 야망이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읽으니 그 고독이 보여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세계는 그것을 보는 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문장을 읽어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 경험들이 문장과 만나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의 집중이 가진 힘입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 너머를 봅니다. 산책을 할 때 손주는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다 하고 좋아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래전 강아지를 떠올리고 흘러온 시간을 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표상으로서의 세계.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표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처리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연결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젊은 뇌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지만 나이 든 뇌는 정보 사이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한 정원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정원을 시작한 건 40대였습니다. 그때는 꽃이 빨리 피기를 바랐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매일 흙을 파헤쳐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립니다. 매일 바라보는데 조급하지 않습니다. 식물한테서 배웠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걸. 내가 서두른다고 꽃이 빨리 피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흙을 만지면서 계절의 리듬을 느낍니다.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쉽니다. 인생도 그래요. 억지로 당기면 안 돼요. 흐름을 따라가야 해요.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철학의 중요한 수행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은 목적 없이 존재합니다. 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피는 게 아니라 그저 피어야 할 때 핍니다. 이런 지혜는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몸으로 익힌 겁니다. 실패도 해보고, 후회도 해보고, 기다림도 해보고. 그 모든 경험이 쌓여서 지금 무언가에 집중할 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요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는 레시피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계량컵으로 재고 타이머를 맞추고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야채를 썰면서 그날의 상태를 봅니다. 국물 맛을 보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압니다. 50년 요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재료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이 무는 좀 더 익혀야 한다. 이 된장은 오늘 짜다. 그게 들려요. 이건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에 집중하면 그 대상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목공도 나무를 고를 때 젊은 목수들은 재질표를 봅니다. 장인은 나무를 쓰다듬습니다. 나뭇결을 따라 손을 움직이면서 이 나무가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느낍니다. 나무한테도 성격이 있어요. 이 나무는 둥근 게 어울리고 이 나무는 각진 게 어울리고 오래 보면 알게 돼요. 이게 경험이 주는 집중의 깊이입니다.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낍니다. 한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5분입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50년이 걸린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 젊은 시절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세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이 우리의 매 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방에 들어왔는데 뭐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뭘 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우리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쳐야 할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문제는 기억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도 온전히 있지 않았다는 것.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방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미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고, 핸드폰을 들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손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경험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빠르게 들어오지 않는 건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뇌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진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본 연예인 이름은 잊어도 됩니다. 마트에서 산 물건 목록도 적어두면 됩니다. 하지만 손주가 한 말, 오늘 본 노을의 색깔, 오랜 친구와 나눈 대화, 그런 것들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순간에 진짜로 있을 때만 기억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지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것.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라는 것.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아침 커피를 마실 때 그 온기만 느껴보시겠습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만 보시겠습니까? 저녁 산책을 할 때 바람의 온도만 느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제대로 된 순간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하루는 전과 다른 빛깔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살아있지 않은 채로 살았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결국 나를 지켜주는 힘은 영양제나 뇌 운동 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진짜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조용히 깊게 한 곳에 머무는 것.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게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